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인요한 혁신이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인요한 혁신이 굉장히 광포행보를 했고 기대치 이상의 활동을 해준다라고 했었는데 점점 뭔가 이렇게 잡음이 나더니 지금은 이제 조기 해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불안 좀 했던 부분이 이제는 조금 터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돌아보면 이 혁신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무슨 공천권을 쥔 것도 아니고 지도부처럼 무슨 의결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가지려면 사실은 특이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혁신위원장이라는 이 상징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면서 화제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마이크를 쥐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장 큰 권력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 같은 경우도 이것이 용두사미로 좌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존의 정치문법과 좀 다른 모습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로 상징성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좀 산뜻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분이 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당으로서는 불편한 이야기들 1호, 2호, 3호, 4호안 이렇게 낼 때도 물론 뭐 지도부라든지 중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비판은 계속 있었지만 그 힘으로 끌고 왔다는 말이죠. 의제들을. 근데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순간 사실 이 혁신이라는 게 흔들흔들 수밖에 없는데 본인의 어떤 말 때문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 때문에 이분이 가진 리더십 자체가 상처받게 되면서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혁신위를 떠받치고 있는 힘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혁신위가 완전히 동력을 잃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야, 참 이 혁신이 양당 모두 이 혁신위로 뭔가 변화를 꾀하고 지지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네요. 참. 그러니까 혁신위가 양당 모두 발생을 했을 때 상황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코인 사태, 그다음에 돈봉투 사태 이게 터지면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양당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을 한마디로 총알바지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권한은 준다고 하지만 여기서 어떤 혁신안을 내세우면 그거 듣기는 싫어. 그거 우리가 받아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에 대한 것도 당시에 아는 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받아들여진 것은 오히려 뭐 지금 감산 문제, 총선 관련한 그 감산 문제만 조금 더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인요한 혁신위 같은 경우는 차남 위원장이 현명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 인요한 위원장이 전화가 와서 본인한테 혁신위에 합류했을 때 나는 시간 끌기용은 안 가겠다라고 했는데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김경진 의원이 같은 혁신위원들한테 이건 시간 끌기용이니까 조금만 있어달라. 뭐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죠.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천하람 위원장이 그래도 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들었고요. 아무래도 순천가 오는 게 많이 미안한가 봅니다. 자리에 없는데도 계속 칭찬을 해주는 거 보면요. 근데 이 혁신위가 이렇게 지금 위기를 맞으니까 사실은 당내에서 압박을 받고 있던 중진들이라든지 그런 일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일종의 안도를 하는 모습들도 보여요. 근데 저는 전혀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요한 혁신위가 오히려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이 국민의힘의 기존의 어떤 지도 체제, 그다음에 주류들을 지켜주고 있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현상을.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비대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원래부터 훨씬 더 뼈를 깎는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당내 외에서 있었는데 이 부분이 혁신위가 이제 좌초될 위기에 놓이면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훨씬 더 충격적인 어떤 제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안심하고 계시다면 저는 오산이다라는 말씀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비대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훨씬 더 강력한 당무 감사를 결과를 내놨고 또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현 지도 체제를 이끌고 계신 분이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쥐고 있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당에서 지금 당무감사를 강력하게 해서 데이터를 갖다 놓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혁신 작업이 진짜 실제로 이루어져서 뭐 예컨대 비대위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의 혁신들이 있었을 때 다 그 재료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당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 대표가 뭔가 가질 수 있는 칼이다 내지는 무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당무감사 저도 당무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당 대표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당에서 지금 원래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이런 당내에 있는 갈등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제일 부담인 건 그런 거겠죠.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스스로 어떤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혁신이나 뭐 다른 어떤 외부에서 자꾸만 그런 것들을 떠밀어서 한다는 느낌. 그것이 아마 제일 걱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께서 실제 불출마를 하시거나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들도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멋지게 오롯이 나의 것으로. 그렇죠. 그런 모습을 어쨌든 퇴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멋있는 모습, 모양새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무적으로 이제 좀 뭐랄까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 조금 전에는 저희가 야당 신당 얘기했는데 이제 여당 신당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준석 신당. 이게 무슨 당이 만들어질 거다 안 만들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설 변호사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뭐 이미 이준석 대표가 1월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죠. 인터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뭐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 창당을 하는데 예전에 새로운 보수당을 그때도 뭐 이준석 대표가 또 창당을 해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었나요?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잘 몰라요. 그 합당이 돼버렸죠. 거의 그 막판에. 그래서 잘 모르는데 뭐 그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보개라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그 또 계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경험이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어떤 당원 모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을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본인만이 해보고 싶었던 건데 과거에서부터 이준석 대표는 항상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뭔가를 이렇게 이뤄보고자 했다라고 맨날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도 어찌 보면 최근에 연락망 구축을 함에 있어서도 뭐 1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어찌되었건 지난주 대구에서의 어떤 그 뭐 출정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출정식은 아니었고 이제 지지자들과의 만남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당 창당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우리가 당원 5천 명을 모집하는 게 실제 쉽지는 않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근데 그게 또 각 지역에 1,000명씩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지금의 이준석 대표 개인기로만 해도 1,000명씩 모으는 건 큰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고 또 우리 이제 고정 패널인 어떤 천하람 위원장의 거치도 상당히 또 궁금하다 생각합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지난주에 나와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순천 출마는 다시 한번 더 확언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갔는데 우리 곽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당연히 천하람 위원장께서 오롯이 결정할 문제이고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천하람 위원장께서 뭔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직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뭐 순천에서 출마한다라는 것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옳지 않죠. 근데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출마의 가능성. 네, 저는 천하람 위원장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그 행보를 보면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왔을 때 그냥 저렇게 뭔가 하다 가겠지. 뭐 그 얼마나 버티겠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이 현실적인 측면들을 막 뚫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천하람 위원장께서 이 순천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적어도 당내외를 통틀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선택지가 열렸다고 생각했을 때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대구 출마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스크럼을 짤 수 있는 동지들과 함께 출마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텐데 물론 천하람 위원장께서 결정하시겠지만 이후의 상황은 여전히 지금 포텐셜이 열려 있다. 그래서 저는 천하람 위원장도 어쨌든 간에 정치인이고 본인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장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태경 의원은 부산을 떠나서 험지 출마를 했는데 정로가 험지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보시기 어때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정로 나간다 할 때는 험지라고 했으면서 왜 하태경 내가 나가는데 거기가 험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하태경 의원은 뭐 원희룡 장관은 뭐 과거에 뭐 다선 의원이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를 버리고 물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최재형 의원이 있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 초선 의원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과연 그게 명분이 설까? 거기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센 사람도 없잖아요. 물론 거기 계신 곽상원 변호사가 계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신데 굉장히 오랫동안 가셔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대중들이 봤었을 때 민주당의 어떠한 뭐 스피커라든지 하태경 정청래 의원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포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 서대문이라든지 오히려 정말 그 영역 확장을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갔었을 때 하태경 의원이 정말 그 험지 출마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하태경 의원의 종로 선택은 상당히 의아하기도 하고 좀 실망해요. 솔직히 말하면 해운대를 버린 것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약간 그때도 제가 아마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밀려난 거 아니냐. 이게 쫓겨난 거지. 솔직히 뭐 본인이 자의로 했겠느냐라는 쫓겨날 줄 알고 미리 손친 거죠. 근데 저는 진정성이 많이 사그라들었다. 저는 종로 선택으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서 충분한 조율 없이 지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께서 아마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인데 처음에 이렇게 선도적으로 그 본인이 계속해서 공들여 가까운 지역구를 버리고 버렸다기보다는 어쨌든 여기를 포기하고 떠나서 수도권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마를 결정하셨는데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2명, 3명 이렇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조금 쫓기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하태경 의원께서 아마 주류의 위치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카드가 어쨌든 수도권에 던져졌잖아요. 그럼 이 하태경 의원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말로 친다면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당내에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주 하태경 의원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이 처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까지 포기하고 올라왔으면 기본 성공을 거둬야지 본인의 체급도 올라가고 정치적인 목표도 이룰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본인이 다음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그러면 정치적인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싸워볼 만한 데는 가야 된다는 판단이 있을 텐데 당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다 하기도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포 이런 데 얘기 나오는데 그 하태경 의원이 마포 만약에 가라고 그러면 본인으로서는 되게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먼저 내가 찍어서 여기는 확실히 종로 같은 데는 경합지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 지금 현역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포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본인의 어떤 실리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고 근데 문제는 이게 당이랑 얘기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성급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하태경이라는 어찌 보면 부산의 지역구를 떠나서 어찌 보면 정치 개혁의 카드잖아요. 인지도도 높고요. 좋은 카드죠. 국민의힘에서 진짜 매단되는 스피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당에서 막판에 공천 막판에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너무 성급하게 진짜 가버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찍었는데 또 안 간다고 하면 또 본인 모양새만 또 빠지고 마음이 좀 급하신 그래서 부분이 있고 급한 건 알겠는데 아니 본인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3선 정도 하시고 그리고 뭐 진짜 부산의 지역구가 있지만은 굉장히 중앙에서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매단되는 스피커거든요. 그것도 양질의 스피커예요. 근데 종로라 조금 어울리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와도 잘 안 어울려요. 본인은 약간 청년을 위하고 약간 좀 본인은 약간 젊은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한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종로라는 지역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약간은 우리가 보통 그렇죠. 그 전에 거물급. 네, 거물급 약간 그 전에 때면 이낙연 네. 대표, 정세균 대표 네. 다 그렇거든요. 네. 정치 1번지라는 어떤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태경 의원이 종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본인의 이미지와도 기존의 이미지와도 어울리지 않는 지역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결정에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납니다. 최근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면 이제 원희룡 장관 또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가 비대위원장으로도 나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어찌됐던 이번 총선에서 이 장관들 스타 장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활용법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선거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부정적? 왜냐하면 이 선거는 양쪽이 다 있어야 돼요. 저희가 네.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도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 그래서 결국 이 중간지대에서 승부가 나는 건데 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 당 내부의 결속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스타 플레이어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전체 선거판을 이끄는 건 사실 이 외연 확장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특히나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원희룡 장관의 경우는 좀 또 모르겠지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적인 인지도가 너무 높고 그리고 저희 진영 내에서 아주 진짜 인기가 많은 분인 건 맞지만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증명한 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 천재일 수도 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여간 그런 것들은 저희가 검증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께서도 기본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근데 바로 선거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그 지휘봉을 줘버리면 사실은 본인의 역량을 다 드러내기도 전에 너무나 공격받고 소비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한 명의 플레이어로서 전체 분위기를 리드하는 그런 역할이라면 모르겠지만 선거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출마지가 이제 개항 정도로 좀 정리가 좀 되는 모습도 보여요. 본인 생각인 것 같아요. 아직 당과의 또 조율 안 된 상태에서.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원희룡 장관은 개항을 아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땡큐라니까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방송하면서 국민의힘 출마 예정, 그러니까 그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행정관 출신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한동훈 장관 개항을 출마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건 또 뭔가요? 네, 그리고 저희 또 되게 저 방송에서도 앵커도 갑자기 놀래가지고 좀 그랬었었는데 그런 얘기가 솔솔 어찌보면 용산에서는 조금 나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보통은 지금 뭐 강남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비례라든지 수도권에서 어찌 보면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또 의외로 저는 또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출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수사로 못한 것을 정치적으로 잡아라. 오히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자가 발전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모험수를 던져볼 수도 있죠. 최근에 어쩌보면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연성 이미지를 많이 쌓아가고 있거든요. 뭐 이정재 씨와 사진을 같이 찍는다든지 그다음에 법무장관으로서 순시를 하면서도 상당히 뭐 사진을 찍은 시민들과 사진을 그렇죠. 기존에 맨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하고 싸우는 모습밖에 없어서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비호감들을 줄이는 기획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나와서 그냥 초선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어쨌든 정치적인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발돋움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붙어서 이기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개항을 출마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좀 이렇게 신기한 현상인데 만약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다 개항을 출마를 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즘 저희 당으로 진짜 땡큐인 겁니다. 저희가 오히려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 내지는 지금 용산에 계시던 분들이 출마를 한다고 나와가지고 강남, 뭐 대구, 비례 그런데 비례 이런 데 쉬운 데 가는 게 제일 우려되는 그림입니다. 근데 개항을은 정말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께서 계시는 것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다른 분이 계셔도 개항은 힘든 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기를 픽한 이유도 그렇죠. 사실은 좀 너무 안방 간 거죠. 안방 간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 거기 가서 도전하겠다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거는 저희 당으로서는 진짜 땡큐는 겁니다. 예. 저는 항상 어떻게 주장하냐면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곳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무조건 쉽게 그냥 정치한다라는 이미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에서 격전을 벌일 만한 진짜 그 마지노선쯤에 가가지고 예. 승리를 견인해라라는 것이 사실은 저는 지금 그 가장 좋은 활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개항을 가가지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체급 때문에 내가 그 야당의 지금 대선 주자급을 잡았다라는 것이 본인의 체급을 키울 수 있어서 그런 선택이 매력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잡았을 때 얘기죠. 개항을 해서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떨어져 버리면 이거 여기 도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는 저희 당으로서는 좋은 시그널이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 해 출마합니까? 뭐 하신다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한동훈 장관이 온다고 한다면 도망가면 안 되죠. 무조건 개항을 붙어야죠. 그때는. 도망간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아유 잘 됐네. 그러면 나 계속 여기 남아 있어도 되겠네. 그렇죠. 이런 이미지 오히려 아니에요? 더 반길 수도 있고요. 네. 저는 명분도 생긴다고 보여요. 지금 뭐 당내에서는 일각에서는 그래요. 아니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솔직히 어차피 당선이 되더라도 임기도 다 못 채워요. 3년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원내에서 어떻게든 간에 어떤 그 자신의 대권 어떤 플랜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뭐 그래도 국회의원을 직을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뭐 거치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저는 그냥 개항을 출마가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온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그 각 당은 딜레마에 빠지죠. 원래는 가장 편안한 지역구에서 전국 선거 지원하겠다 이게 플랜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둘 다 메모를 해버리면 이제 둘 다 전국은 절대 못 돌아다녀요. 절대 못 돌아다녀요. 거기서 정말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야 되거든요. 이재명 정말. 대표야 거기를 못 떠나는 게 리스크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장관은 당내에서 총선 안 이끌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네. 당연히 와서 그냥 본인이 할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일기토해가지고 적장에 목을 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번에 저희 그 증명됐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저희 당의 모든 지도부들이 다 화력을 다 동원하고 뭐 알만한 분들이 나와서 주민들이랑 인사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돌아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 있는 데 가지고 그러니까 승리를 해서 혹은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미지 자체를 전국적으로 좋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대통령실 이야기 마지막으로 조금만 해보죠.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본인의 부족함이다라는 사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실히 대통령께서 톤을 좀 다운하시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어제 그 엑스포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정점에 계신 대통령께서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을 격려하고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보자. 지금 우리가 부족했다. 내가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아무래도 조금 강한 모습들을 보이시다 보니까 이런 거죠. 대통령이 좀 달라진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는 건데요. 저는 하실 만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총선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런데 대통령께서 여기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저희한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계속 전략적인 판단을 좀 하시지 않을까. 좀 전향적으로 그동안에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도 보여주고 그럴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설 변호사님 영상 편지 하나 윤 대통령께 달라지신 윤 대통령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계속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저께 저는 그 엑스포 유치를 실패하고 나서 이제 뭐 상당히 예견되지 않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그런 모양새는 좋았어요.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윤 대통령이 해외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내는 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래 뭐 유치한다고 하는데 뭐 그걸 또 반대할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너무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이 분석 보고서도 잘못 올라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박빙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실제 열어보니까 좀 원사이드했죠. 너무 이게 이게 우리의 희망과는 다르게 너무 처참한 수준이었거든요. 정말
그런 면에서라면 뭐 부덕의 소치, 대통령의 부덕의 소치라는 표현보다는 이건 무능력이에요. 대통령이 무능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보여요.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좀 부족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이제까지 해외 순방의 어떤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부산 엑스포 유치였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돼버렸고 뭐 앞으로 그러면 계속 또 해외 순방이 이어질 텐데 그때는 또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건지. 그러니까 요즘 뭐 나오는 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 계속 외국에 계시다가 가끔 방한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근데 이런 부분 좀 새겨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해외 순방도 잦고 예산도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촌철살인이 이 방송이 종영하기 전에 언젠가는 설 변호사님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하는 날이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이번 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